자,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만 1년이 된 날입니다. 자, 지난 1년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특집으로 쭉 이어갈 텐데 첫 번째 주제는 외교안보입니다. 자, 삼김 플러스 원정. 아니, 사회자까지 합치면 지금 사김이. 그러네요. 자, 원정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다음에 1김 김준영 외교공약 이사장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2김 김병주 민주당 의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병주. 3김 김희교 강원대 교수님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예, 4김 김어준입니다. 예. 저희가 이분들께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세 가지만 얘기해 다오 주십시오. 윤석열 1년 동안 본인의 전문 분야에서 이런 세 가지 본질적인 문제 혹은 변화가 있었다. 세 가지씩만 그래서 불만이 있으시더라고요. 왜 세 가지만 말해야 되냐고. 예. 저기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남북 관계만 예.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한 가지 말씀해 주시고 한 번 돌고. 첫째, 예, 첫째. 불통. 남북 간에 완전히 지금 군 통신선, 뭐 판문점 연락선 불통, 뭐 국정원 라인도 다 불통. 국정원 아니고. 남북 간 세 축이 다 통신이 불통입니다. 오늘 전쟁 중에도 원래 연락하는 글쎄, 법인데 예.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완전히 불통입니까? 그래서 이제 불가치 어디로 튈지 모르고 북한이 그래서 국민들은 매우 불안하다. 3불로 정리하겠습니다. 3김에 둘러싸였으니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정세현 장관님이 간절이네요. 한마디로 말해서 완벽한 예. 남과 북이 어떤 대화도 어떤 단위에서 대화도 예전에는 판문점에서 못 만나면 저기 그 중국에 가서 만나기도 하고 해외에서 그렇죠. 만나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초나 김영삼 정부 그 후반부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직돼 있었죠. 김영삼 정부 후반부에는. 근데 북경에서 만났었어요. 베이징에서 회담을 했고 제가 95년에도 쌀로담 갔었고 98년 초에는 또 역시 98년 4월 달에 베이징에서 비료 회담을 하고 만났었죠. 북쪽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제3국에서라도 만났는데 지금 뭐 제3국에서 비밀 접촉한다는 소문도 없습니다. 예. 소문도 없습니까? 자, 그 1번이었고요. 야, 완전한 남북관계의 불통. 김지영 이사장님. 예, 저는 뭐 진영 편향을 들고 싶습니다. 진영 편. 그걸 뭐 플러스 한다면 이분은 외교를 한 게 아니라 전쟁을 했다. 결국 적군과 아군, 흑백으로 나눠서 외교를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냉전적인 외교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외교를 한 게 아니다고 해놓고 또 냉전적인 외교를 했다라고 이렇게. 뭐 알아들으십니까? 무슨 말씀이지? 근데 외교라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외교의 분야니까. 네네. 외교가 없었다. 외교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외교입니까 완전히? 아니 근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외교를 안 하면 괜찮은데 했잖아요. 문제는 그게 외교랍시고 외교 무대에서 뭔가를 하긴 했죠. 하긴 했는데 작년 1년 동안 아젠다를 가지고 만난 국가는 미국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이런 외교는 처음 봤습니다. 다른 나라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의제를 가지고 외교 무대 위에 올라가서 외교를 안 했다는 거네요. 네. 전쟁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전 외교 국립 외교 원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예. 외교 좀 아시는 분이죠. 자, 유일하게 이제 현역 의원을 모셨는데 저희가 네. 군 장성 출신을 안보 분야에서 섭외하려고 하니까 잘 없어요. 그래서 네. 더군다나 별 4개 정도 되는 장군 섭외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섭외가 쉬운 김영수 의원을 모셨는데 자, 본인 전문 분야 네. 이 군사 분야에서 어떤 본질적인 변화 혹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대통령실의 용산 졸속기전으로 안보 공백이 심화됐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안보 이슈라고 보여집니다. 마스터 플랜 없이 2달 만에 가버렸잖아요. 그것도 국방부 건물을 뺏어서. 뺏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안보 공백이 이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은 경호 문제라든가 시민 불편 또 주변의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 침해 이런 것까지 가중이 되고 있고요. 안보 공백 면에서는 작년에 갔을 때 문제가 된다고 예측을 하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것이 다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청 문제라든가. 네, 첫 번째 현실화가 하늘에 구멍이 뚫힌 문제죠. 하늘에 대통령실의 울타리라고 하는 비행 금지 구역에 네. 북한 무인기가 들어와서 해집고 나갔어. 또 서울까지 해집고 나가서 그야말로 경호 실패, 위기 관리 실패, 작전 실패, 실패의 그 종합 3세트였고요. 또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최근에는 의원님 좀 짧게 해주십시오. 최근에는 도청 문제, 대통령실 안에 도청 문제까지 일어나서 안보 공백. 거기에 공백이 생겼다. 예. 네, 그것은 대통령실 졸속 이전으로부터 모두 비롯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 이제 모두들 그렇게 될 거라고 우려들 했는데 네, 예, 의원님이 가장 많이 발언하셨죠 그때. 네, 네, 예, 국방부 거를 왜 뺏어가지고. 네. 자, 김영우 교수님. 저도 역시 안보 문제를 1번으로 꼽겠는데요. 불과 1년 만에 불필요하게 지나치게 많은 적들을 만들어 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지껏은 북한만 상대하면 됐는데 이제 러시아, 중국까지 마치 적성국처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어서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또 하나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전장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남북한만 지금까지 신경 쓰면 되었었는데 이제 대만 해협과 남중국 해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 놔버린 게 가장 큰 문제다 생각합니다. 이 말씀하시니까 정선영 의원님, 우리가 남중국해나 대만 문제 가지고 긴장한 적이 있어요? 그건 진짜 나 떡개비 같은 짓이에요. 아니 왜 갑자기 우리가 지금 북한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양안 관계에 끼어듭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뭐 마이크 잡았으니까 한마디 합시다. 2027년 그러니까 그 시진핑의 사연임을 결정해야 되는 2027년 말 전에 그러니까 거기 그 전에 시진핑이 자기 사연임을 위해서 대만 문제를 해결하라고 할 거고 그러다 보면은 무력 그 행사가 불가피할 거다 하는 미 국방부 쪽의 시나리오인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지금 일본이 그걸 핑계 대고 앞으로 5년 동안 군사비를 2배로 증액하겠다고 네. 하지 않았어요? 이게 일본의 군사 강국화를 지금 키워주는 시나리오지 그게 결과적으로는. 네네. 그런지도 모르고 우리는 거기에 끼어들어 가지고 만약 그 중국 대륙이 대만을 건드리면 우리도 가만 안 있겠다는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그건. 그때 우리가 군사적으로 움직이면 북한이 우리 뒤통수 반드시 때릴 겁니다. 그것도 안 보이나요? 그 왜 그러는 걸까요, 진짜? 어? 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왜 갑자기 대만 양안 문제에 대해서 계속 발언하는 겁니까? 이 정부는 미국이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지금 네. 무턱대고 쫓아가는 거예요. 저는 극우 정부가 돼가는 것 같아요. 네오콘 정부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 자체가. 코스염이요? 예, 네오콘 정부가 되고 볼튼? 자연스럽게 뭐 두 번째 얘기 할까요? 넘어가 보시죠. 예, 연결돼 있는 결국 이야기. 삼각동맹입니다. 저는 이게 표면은 안 됐지만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가속적으로 삼각동맹을 가고 있고 어제도 보셨잖아요. 한미일 미사일 공유를 위해서 지휘 체계를 만든다잖아요. 협의 체계. 예. 일단 지금 이렇게 가다가 한미일 연합사령부 말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말은 안 하는데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걸로 보입니다. 한미일 군사 동맹이면 김병주 의원님, 이 삼국이 모이면 지휘 체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1, 2, 3. 1, 2, 2개 이런 건 없잖아요 군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야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가 수립이 되고 그래야 적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미국이 지휘부를 구성하고 그 밑에 자위대입니까? 우리 군입니까? 그러니까 한미일 저는 동맹은 절대 가서 일단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군사 동맹은 안 된다. 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미일 군사 협력을 강화하잖아요. 네. 그럼 동해상에서 무슨 훈련을 한다, 뭔 작전을 한다 했을 때 일단 미국이 주도할 것으로 거기까지는 보이고 불만이 네. 없는데 다들 네. 이해하고 있고 네.
그래서 다음이 문제죠. 사실 한반도 지역에서는 2위가 우리가 될 것이고 한반도 지역을 벗어난 지역 있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거기서는 부대가 아마 지휘체계를 그렇겠죠. 부대가 지휘 체계를 뒤집었다 세웠다 합니까? 한 번 한미일 군사 체계가 만들어졌으면 미국, 일본, 한국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한번 세팅되면은 네. 예. 그렇죠. 네. 아니 뭐 전체 동아시아에서 그 한미일 합동 그 뭐 군사 대응의 테두리 내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네. 남북 관계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갑자기 그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일본을 아주 올라간다? 그거는 갑자기 소장이 중장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한반도 상황에서는 미국이 제일 주도하고 우리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현 정부는 그것이 좀 의심스러운 것이 문제죠. 계속 조금만 의심스럽습니다. 예예 굴종적으로 일본과 미국에는 가는 거니까. 군의 자존심 때문에 군인 네. 출신으로서 아니 네. 우리가 어떻게 자위대 명령을 받아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자꾸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건 상상이 가지 않는 문제죠. 그렇죠. 저의 상식으로는 우리 군이 자유대 밑으로 간다는 건 상상이 안 가기 때문에. 근데 인도 태평양이라는 게 그런 구조 아니에요? 미국, 일본 그 밑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서는 우리가 미국 다음에 주도할 거고 한반도를 벗어나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는 결국 미국과 일본 주도하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제 인태 전략의 목적이 네. 대만이나 이 아시아 전체를 관리하는 거면 네. 거기가 중심이 되는 거고. 우리도 아시아 전체 일부잖아요. 우리는 최전선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이 재정학적으로 보면 여기가 군비 경쟁의 터가 되는 거고. 근데 최전선만 우리가 넘버 2가 돼요? 나머지 전체는 일본이 넘버 2.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던져진 돌격대나 전위대 또는 총알바지가 될 수도 있죠. 극적으로 얘기하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저는 자위대 명령을 받는 우리 군이라는 게 도저히 상상이 안 가고.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가고 그렇게 가서는 진짜 안 되죠.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니, 한국일보가 도요토미의 명령을 받는 우리 해군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국민들이 이걸 좀 그런 심각하게 거잖아요. 생각하셔야 되는데 원래 1월에 한국일보에서 조사한 게 한미일 동맹으로 가면서 찬성하는가의 질문에 적극 찬성과 긍정적이다는 게 거의 50% 육박합니다. 근데 이제 한 군사 동맹이라는 걸 분명히 적시하고 따로 물어보면 이게 그 반대한다가 훨씬 높아요. 저희가 조사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맹이란 말을 안 쓰고 안보 협력이란 말을 계속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 정부들은 다 군사 동맹을 안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장관님? 정부에 오래 계셨으니까.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그 뭐 공개적으로 얘기했고 실질적으로 반대했었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일본의 위에 올라설 수 있다고 그런 것은 나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들 병정놀이도 대장, 부대장, 그다음에 소대장 이렇게 있는데 우리 동네니까 갑자기 순서 바꿔서 내가 가운데 쓸게 그거는 김용규 의원님 그래도 별을 4개나 하셨는데 자꾸 저는 이제 군의 자존심이니까. 예, 그거는 군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하지만 대통령이 명령하면요. 해야 되겠죠. 제 말이 그런 말입니다. 군이 맨 앞에 서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할 텐데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보면은 일본과 미국엔 엄청나게 굴종적으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군이 막아야 되겠죠. 군이 어떻게 막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네. 그게. 그리고 예. 이게 좀 한미일이 군사적으로 협력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건 미국이 결심하면 나머지는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북한식 영어로 한다면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죠 지금. 예. 한미일 문제는 20년 전부터 미국이 제가 그 당시도 군사 외교를 했는데 줄기차게 한미일 군사 협력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랬죠. 네, 예, 네. 20년. 그렇지만은 진보 보수 정보 할 것 없이 그걸 안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은 네. 받아들이고 지금 한미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좋게 예. 들려요.
가고 자유대 있는데 밑으로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 오케이. 가고 있는데 한미 동맹으로 막 그 미끌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은 지소미아 문제 갖고도 우리가 대단히 거부하고 민감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핵 협의체에 또 한미일이 같이 한다고 뭐 이렇게 나오고 또 군사 훈련도 한미일 미사일 훈련이라든가 같이 한다 하고 그것도 독도 인근에서. 네, 예.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으로 막 미끄러 들어가는 네,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습니다. 되고 있어서 이것은 아주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죠. 아니 그리고 객관적으로 지금 군사력 순위가 미국,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그 인도, 일본, 한국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위에 있는데 더구나 일본이 지금 아까 대만 문제를 핑계대고 시진핑의 그 대만 침공을 대비해서 앞으로 5년 동안에 국방비를 군사비를 2배나 네. 그 증액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일본의 군사력이 더 커질 거란 말이에요. 세계 3위가 됩니다. 예? 세계 3위로 올랐습니다. 글쎄 그렇게 되면은 미국으로서는 더 센 놈을 갖다 와서 부대장 시키지 우리를 시켜주겠어요? 우리 동네라고 그래서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이 순서가 안 바꿔져요. 그리고 그런 얘기 벌써부터 진작부터 해왔지 않습니까? 한반도 유사시 북한에 일본은 착륙하겠다. 한국 정부가 뭐라고 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그거는 옛날부터 해왔던 얘기거든요. 근데 이 구도 안에 들어가면 한반도 유사시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죠. 아유 정말 자위대 명령을 받는 국군이 되는 거라고 아주 단순 명료하게 본질을 정리해서 알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에게. 그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래서 우리 군이 자위대 지휘관에도 격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령을 받고. 그거예요 이게. 한반도 유사시 자유대의 한반도 출병을 이미 기정사실화 해놓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 한반도 유사시에 그렇게 하도록 하라 하면은 하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일본 지휘부에 가고 일본 지휘부가 우리 국군한테 명령하겠지. 그러면 군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게 대통령을 통해 올 거 아닙니까? 지금 구도가 바뀌는 그렇죠. 건데요. 네. 사실은 한미 동맹은 두 나라라도 북한에 대한 억지라는 걸 주변국이 다 인정하잖아요. 그걸 강화시키는. 근데 일본이 얹어지면 이건 누가 봐도 한미일 북중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생각해도 일본 하나를 부르는데 사실 큰 적 2개를 더 부르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중국하고 러시아에 이제 오늘은 중국 전문가가 오셨으니까 중국만 얘기 한번 해보죠. 중국을 계속 때리고 있잖아요. 네. 취임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중국하고 이제 호화가 끝났다, 장사는 끝났다, 탈중국 하더니 점점점 그게 이제 더 에스컬레이션 돼가지고 지금은 대만 문제를 연속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은 한국 빼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결국 말씀하신 대로 한미일 삼각동맹이라는 것은 결국 중국이 타켓이거든요. 중국을 적대적으로 두고 뭉치는 거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비할 수밖에 없고요. 그 첫 번째 피해는 당연히 경제적으로 옵니다. 오고 있고요. 이미 오고 있고요. 30% 이상 줄었고요. 그 30년 이제 제가 두 번째 꼽는 문제인데 30년 내에 최악의 경제 지표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런 경제 지표인데 단순히 지표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래산업이라고 하는 반도체며 배터리, 전기차 같은 것들이 목숨줄을 다 미국한테 맡겨 놔버렸고요. 그런 것들이 중국과 다 관련이 있는 문제거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8.9% 성장했거든요. 예. 예. 했거든요. 거기서 배제되는 거죠. 점점. 예, 그렇게 열리는 큰 시장에서 앞으로 5년 배제되고 나면 그 다음에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게 심각해지는 거죠. 장관님 오랫동안 정부에 계셨으니까 예. 중국 수교 그 시점부터도 계속 정부에 계셨잖아요. 그 이후죠. 예. 수교 이래 이런 적이 있었나요, 중국하고? 내가 중국 문제를 연구해서 70년대 중국 유학을 갔던 사람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진짜 남북 관계보다 훨씬 더 깊이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이런 적이 없어요. 92년 수교 헌두에 그때부터 우리가 흑자를 내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예. 98년 운 좋게도 김대중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이제 98년부터 흑자를 내기 시작했구나. 그래가지고 계속 흑자를 봤는데
이게 갑자기 금년부터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그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이게 정책 때문이에요 지금. 난데없이 작년 6월에 나토에 가가지고 탈중국이라고 선언하고 이제 뭐 중국은 더 이상 성장 못한다고 또 총리까지 총리가 경제학자인데 원래가 하버드 경제학 박사예요. 하버드에서 배운 경제학이 왜 그 모양이야? 중국은 더 이상 크지 못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김 교수님 조금 전에 중국의 성장률 말씀하셨지만 나도 지금 중국의 성장률은 계속 체크를 해보는데 지금 거기는 뭐 6, 7, 7, 8% 이렇게 6%, 8%만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역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미국에서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지만은 세상에 어디 미국 마음대로 됩니까? 참 이거 큰일 났어요. 그 92년 이래로 중국 대만 문제를 건드리고 중국하고 이렇게 각을 세운 적이 없었죠. 중국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그냥 눈치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지금 각을 세워가지고 가만두지 않을 것처럼 하는 게 이게 지금 그것도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정말 불가측입니다. 불안해요. 그래서 중국도 갈 수 있는 방향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중국이 우리한테 잘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중국이 공개적으로 그런 말을 거의 안 쓰는데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지금 한국의 수출 부진이 정치적 요인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인정하는 예. 거예요. 예. 원래 그런 거 인정 안 하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우리 최상복 경제수석이 그런 말 했잖아요. 중국의 호황이 기대된 시대는 끝났다 그랬을 그렇죠. 때도 외교부는 어떻게 했냐면 한중 관계가 하도 깊어서 내 안에 너 있고 너 안에 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지금 무섭게 들리는 거죠. 그게 굉장히 무섭게 들리는 겁니다. 한번 틀기 시작하면 그렇죠. 시적으로 표현. 그 말이 맞는 말인데 서로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연결돼 있다. 그런 만큼 사실은 한쪽에서 한번 틀어버리면 상대방은 푹 가라앉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게 개선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아하니 더 나빠질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 GDP가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어요. 수출도 마이너스고 사람들 잘 몰라요. 보도가 없어가지고 GDP가 마이너스 성장한다는 건 이게 어떻게 지금도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대중 적자가 생기는 이유는 중국의 경제가 회복이 안 됐어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반대로 거짓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 기구들이 경제 성장률 전망 계속 올리는데 우리만 내리고 있잖아요. OECD도 내리고 있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세계 경제가 다 어려우니까 그렇게 다 어려워서 그런 줄 알고 참고 있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중국하고 밀접한 관련인데 장관님 오늘 하나밖에 안 하셨는데 나머지 2개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가는데 빨리 해주세요. 3개 준비해 오셔야 되는데 2개 더 하셔야 되는데. 뭐 아니, 세계 얘기하라고 그래서 나 세계 처음에 얘기. 3불로 끝내버리신 거예요? 너무 꽁으로 드신 거 아닙니까? 아니. 불통 불같이 불안. 불통 불가침 불안. 불안. 불가침이 뭐였죠? 불가침? 불가치. 지금 북한이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이거. 불가측. 불가측. 발음이 나빴나? 불가침이 아니고. 우리 그 김병주 의원님도 하나 더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한반도가 전쟁의 먹구름이 점점 밀려오고 있어서 전쟁의 위기가 고조됐다. 여론조사 해보잖아요. 네. 최근 안보 불안을 느끼십니까? 그 국민의 절반 이상이 느끼죠. 느낍니다. 네, 그래서 농담처럼 40대들이 민방위복 챙겨야 되겠다 이런 얘기해요. 네. 술자리에서.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불안이야 지금 그게. 그거 실제로 느낍니다. 네, 그런 것들이 훨씬 가중되기 때문에 우리는 안보가 조금 무너지는 기미만 보여도 바로 경제가 무너져요. 왜냐? 투자자들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런 느끼는 구조이기 불안이다. 때문에 사실은 한반도의 전쟁에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 이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아주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하나만 더 첨언하면은 한미일 동맹이 왜 안 되느냐? 군은 그동안 현재 위협과 미래 위협을 동시에 대비해요. 예. 현재 위협은 북한이지만은 미래 위협은 주변국인 일본도 포함이 되는 당연하죠. 겁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토 야심을 갖고 있는데 아니 게다가 그럼 100년 전에 우리 땅에 그렇죠. 쳐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영토적인 야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는 절대 동맹국이 맞습니다. 될 수 없어요. 일단은 북한을 대비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군사력이 한 3위 올라가면은
이제 큰 위협이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간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랑이 새끼를 집에 안방에 들어놓는 격이 되는 겁니다. 저 일본 하나만 지적할게요. 지금 미국의 힘은 빠지고 있다고 지금 일본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키신저가 얘기를 했죠. 2010년에 미국은 지금 디클라이닝 간추리가 되고 있고 중국이 라이징 간추리다. 일본은 이 미국의 힘이 빠지기 전에 중국 핑계대고 힘을 길러서 미국의 힘이 더 빠지면 그가 이제 아시아의 주인이 되려고 그러는. 그렇죠. 다시 그런 거 있죠. 대동아 공영권이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게 지금 바로 우길기를 들고 다니는 이유라고 나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에 매달리는 건데 일본은 미국을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 매달리는 척하면서 말씀하셨듯이 군사 대국으로 가는데 미국에 오케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평화 헌법도 있고 하니까 그 대만 문제를 이용해서 미국의 오케이를 받은 거 아닙니까? 일본이 군사 대국화 재무장을 하는데 네. 이제는 이제 걸림돌이 없죠. 걸림돌이 없으니까 예산 2배로 늘려가지고 시한도 2027년 자기들 마음대로 정했어. 2021년 중국이 대만 침공하니까 그때까지 준비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우리가 끌려 들어가지고 괜히 대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평생 대만에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갑자기 대만 관심이 너무 많은 대통령이 돼가지고. 근데 이건 다 입력된 거죠. 누가 입력했을까? 그래서 끝나기 전에 안 나온 얘기 하나만 할게요. 예. 시스템이 붕괴됐어요. 외교 시스템이 붕괴됐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이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고 시스템이 안 돌아갑니다. 외교부가 안 돌아가고 의전은 누군가가 하고 있고 내용은 한두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전체 외교 시스템이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스템 그래요? 붕괴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시스템 대신에. 얘기하고 싶은데 다음에 하죠. 지명할 수 있으나 의전 두 개로 나뉘는데 의전 부분은 누군가 단체의 독점을 하고 있고 내용은 지금 대통령하고 한 분이 독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집단 지성이라든지 시스템 자체가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한 분이요? 그분이 혹시 안보실에 근무합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전은 또 저쪽이 완전히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부인과 잘 안다는 그 사람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공부를 같이 하셨다는 그분이 의전 비서관이셨는데. 자, 중국 관련해서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제가 이거 한번 해보니까요 한 회로 끝낼 수 없는 분량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저희가 이거 주기적으로 한번 모여가지고 표정이 나빠지시네요. 중국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오늘 그 첫 순서를 마무리하죠. 이 외교 여기를 NSC로 해야 되겠어요. 네. 네. 민간 NSC로. 외교 철학과 관련된 문제를 하나 짚고 싶은데요. 외교 지금 이 시기에 외교는 정말 중요한 건데 너무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 외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사소한 외교를 지금 펼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면 뭐 중국 문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혼밥 이야기하고 있다든지 중국 언론들의 무슨 논조 갖고 이야기하고 대통령실에서. 있다든지 정말 사소한 문제들을 대통령이나 대사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분들의 외교 철학 나아가서는 대중국 그 철학 그리고 나아가서는 동아시아 철학이 뭘까 외교 철학이 뭘까 이런 굉장히 궁금한 그래서 앞길이 상당히 깜깜해 보이는 그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겸손 NSC. 예. 첫 번째. 첫 번째 외교 안보 경 겸손 NSC 앞으로 그 회차를 늘려가면서 계속 열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금요일 날 하는 문화 살롱이라고 더 살롱이라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렇게 겸손 NSC를 하나 열어야 돼요. 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다 있네요. 장관님은 계속 오실 텐데 우리 김병주 의원님이 계속 오신다는 보장은 없어요. 자, 오늘 1년 맞이해서 겸손 NSC 출범을 알려드리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겸손 NSC 회의를 해서 외교 안보 분야에서 도대체 어떤 우려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었고요. 내일 시간 되는지는 저희 작가가 밖에 나가면
우리나라 외교처럼 하네요. 혼자 결단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일방 외교. 예, 겸손 진행자의 결단으로 예, 일회 개최를 여기서 바이든 닮아가는 거. 자 김희든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일회 하고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